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현재는 연금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우리 강영선 소장님을 모시고 노후 관련 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뷰티풀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금융회사에서 한 30년 이상 근무를 했어요. 또 뭐 투자, 신탁, 증권회사, 은행, 자산운용사에 쭉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로 제가 했던 게 이제 상품 개발 업무, 뭐 ETF도 저는 이제 처음 상장을 시켜봤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제가 외국계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미국이나 그 유럽 선진국을 보니까 연금 쪽에 굉장히 그 활발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공부를 시작해서 연금 쪽으로 그 경영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9월에 코터백의 연금연구소 소장으로 오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연금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잘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조언도 해드리고 그리고 각종 연구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소장님 모시고 좀 전문적인 이 연금에 관련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라든가 놓치기 쉬웠던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노후에 필요한 자금으로 뭐 10억도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후 준비에 대한 어떤 문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노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뭐 직장인들 많이 생각하는데 나의 필요한 노후 자금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거 좀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10억이 있어야 된다, 몇 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만족스러우신 분들보다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10억이란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대부분 있죠. 네네. 그래서 그 공적연금 국민연금이 얼마나 받을 것인지를 제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다 조회를 하면 조회하면 나오니까.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생활비 수준이 어떤지를 계산해 보게 되면 되는데 보통 네. 가령 한 300만 원이 필요하다 네네. 이렇게 생각되고 국민연금이 100만 원 있다 나온다 그러면 200만 원이 부족하죠. 네네. 그러면 한 2,40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투자를 하고 돈을 계속 뽑아 쓰는 것들인데 사실 4% 정도로 이렇게 내가 수익을 계속 낸다. 4%의 법칙. 예, 그러면은 한 6억 정도면 돼요. 그리고 내가 수익률이 뭐 3.3%다. 그러면 좀 더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한 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가 준비한 연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금하고 또 주택연금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실제 자기가 가용한 연금 파이프라인 이걸 잘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1층에서 4층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다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어떤 그 투자의 어떤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보통 3억 이상 정도면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4층 연금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외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네.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을 55세에 당겨받는 조기 수령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은 연금이 깎이는데 뭐 우리 뷰티풀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수령하는 수요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좀 경제적으로 이제 소득이 좀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렇게 일찍 수령하는 게 어떻게 유리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사실 이제 일찍 수령하시는 분들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조금 뭐 여유가 안 되시니까 수령을 하시겠죠. 네네. 근데 아셔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이 일찍 수령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페널티가 있습니다. 페널티가 뭐냐면은 1년을 앞당기게 되면은 6%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최대 5년까지 줄어들 수 있어서 30%까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최대 5년을 당겨받으면. 네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연금을 얼마 받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그 간단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계산식을 해보게 되면은 네네. 가령 지금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65세, 예.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1년 땡겨 받았을 때 그러면 64세부터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언제가 소위 말해서 손익분기가 되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 한 15년 8개월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그때보다 더 오랫동안 받게 된다고 하면은 조기 수령하는 게 그때부터 손실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기 수령이라는 거는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한 거네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5년을 당기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오겠죠. 그래서 약 그때는 한 71.6세, 60세부터 받아서 1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걸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계산하는 방법들이 좀 복잡한데. 그럼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69년생을 기준으로 했을 네, 때 맞습니다. 64세 1년 당겨받았을 때 15.8년 한 16년이니까 네네. 69년생이 80세보다 더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액적으로 그렇죠. 손실이 생기는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79.6세인데요. 79.6세. 그 이상 살게 되면 이제 손해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내가 69년생을 기준으로 80보다 더 살 건지 덜 살 건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뭐 우리가 그 기대 여명이라는 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남자는 이미 2023년도에 우리나라 기대 여명이 60세 기대 여명이 83세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 뭐 조기 수령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연금을 연기 수령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예상 수령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연기 수령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기 수령은 1개월 늦출 때마다 0.6%씩 가산이 돼요. 0.6% 1개월마다. 예, 그러면 예. 1년이면 한 7.2%. 예, 맞습니다. 7.2%고요. 이것도 이제 최대 5년까지 이제 할 수 있는데 5년. 그렇게 가산되는 금액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5년 연기하게 되면은 65세라고 하면은 5년 풀로 연기했다. 그럼 70세부터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약 한 136만 원 정도 처음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돈을 받아가는 시점인데 아무래도 5년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5년 동안 못 받았던 것들을 언제 커버할 수 있냐면 약 13년이 지나게 되면은 13년 11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또 유리해집니다. 연기 수령이. 그래서 연기 수령은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 네네네.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하시는 것도 좋죠. 근데 뭐 5년 다 하시는 것보다는 보통 60세 넘으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소득이 있는 구간, 특정한 구간에서 뭐 한 1, 2년 정도 연기를 하셔가지고 좀 더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여기 화면에 잠깐 나오는 게 네네.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조기 수령이나 일반 수령, 연기 수령했을 때 각각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총액이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태 분석에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현금 흐름 분석을 다 해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10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자기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돈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해마다 내가 금융자산이 얼마인데 얼마씩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층 연금 분석을 이렇게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그리고 기타 우리 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을 받는 것들을 쭉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기간별로 날짜별로 연령별로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이분 같은 경우는 212만 원을 64세부터 받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소장님이 보시기에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어떤 거를 더 권하? 저는 이제 그 조금 여유가 되신 분들은 한 1, 2년 정도 연기 수령을 권해드리는데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상 수령하는 게 제일 좋다. 왜냐하면 조기 수령하게 되면은 당장 급해서 하시면은 이제 그때는 조금 연령이 그래도 조금 낮으니까 뭐 다른 직업을 구하시든지 하는 것들이 좋고 왜냐하면 이게 한번 정해지게 되면 다시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정상 수령을 하되 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기 수령도 괜찮다. 뭐 정 급하신 분들은 조금씩 땡겨서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네. 상황도 있으시겠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네. 올해 그 국민연금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개편되는 국민연금법이 이제 6월부터 시행인데 지금 50대이신 분들이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때 알아두면 좀 좋을 변화가 있다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험료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납부하는 그 비율이 이제 저 보험료율이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올해는 9.5%인데 이게 2033년까지 매년 0.5%씩 올라서 13%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이제 받는 금액이죠.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41.5%였는데 이게 즉시로 43%로 상향됐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크레딧 제도라고 해서 뭐 50대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지만은 출산 크레딧이나 어떤 병력에 대한 크레딧이 군복무 크레딧이 가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연금의 어떤 수령액을 좀 늘릴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안 믿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법에 명확하게 국가가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그 법에 반영이 되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태가 오더라도 아마 국민연금은 다 받으실 수 있는 구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연금이 고갈되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네. 다행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좋았고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이 보완되고 국가가 어느 정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급 보장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또 최근에 이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4층 연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하면서 주택연금 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55세부터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 공백을 이 주택연금으로 메우는 방법 이게 굉장히 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이렇게 메울 수 있을까요? 이걸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어떤 소득 공백기, 네네, 이제 소득 크레바스 구간이라고 하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연금 제도를 이제 소위 이제 브릿지 연금, 가교 연금이라고 합니다. 가교연금. 예,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준비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주택연금을 활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55세부터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이 금액 주택 가격 이제 공시 가격이나 이런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령 5억짜리 기준으로 본다고 네네네. 하면 가격이 5억이다. 그래서 종신 지급 방식을 선택했을 때 네네. 55세에는 약 한 78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5억짜리가 78만 원. 네네네. 뭐 7억짜리는 한 109만 원 정도 네네. 되고요. 근데 이게 사실 78만 원이 충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있으실 네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5억이라는 거는 그 공시 가격입니까? 시세입니까? 공시 가격입니다. 공시 가격. 예, 예. 그럼 실제로는 한 6, 7억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에 보니까 이 이제 주택연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평균 나이가 한 72세 정도 되세요. 아, 그래요? 예, 그 가급적 좀 늦게 받는 늦게 거죠. 받네요. 늦게 받을수록 이제 금액은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70세 받게 되면 5억짜리 기준으로 한 154만 원 정도가 돼요. 154만 원. 예. 그게 사실- 시세로는 한 7억 정도 된다. 네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 국민연금 한 뭐 100만 원 정도 받는다 하면은 충분히 살아가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시겠죠. 주택연금 받아서 509만 원 넘겨도 그 주택연금은 네,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좋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이제 상담을 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70세 이상에 이렇게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고 그리고 55세부터 먼저 받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은 극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네. 연금 계좌의 이제 소액 세액 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이제 꽉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월 평균으로 얘기하면 75만 원씩 납입을 해야 되는데 네. IRP와 연금저축 어떻게 나눠서 넣는 것이 가장 좀 유리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때 고민인데 소장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연금저축에 좀 많이 넣으라고 해요. 연금저축 50만 원 연금저축에. 에 먼저 50만 원을 넣고 IRP에 25만 원 그래서 총 900만 원을 맞추면 네네네. 됩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1,800만 원까지 한도기 때문에 더 넣으셔도 돼요. 네네. 저는 이제 그걸 그러나 권해드리죠. 세액 공제 한도는 900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왜 연금저축이 유리한지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가 가능해요. 근데 IRP는 중도 해지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급히 이렇게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IRP는 안 되니까 연금저축을 일부 찾아 쓴다든지
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유동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제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100%까지 가능해요. 근데 IRP는 아시다시피 70%. 위험자산 70%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고 또 어떤 투자 기간도 길어지니까 조금 약간 그 위험 성향이 높게 투자를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연금 저축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좀 좋고요. 그다음에 IRP는 한 금융회사에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사업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연금 저축은 계좌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좌를 쪼개 놓을 수 있잖아요. 쪼개서 여러 개를 할 수도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급한 상황이 되든지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전체 다를 해지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을 이렇게 그 해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유리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아까 IRP는 이제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 그랬는데 네네네. 법에서 정한 사유라는 건 퇴직을 얘기하시죠. 퇴직보다는요. IRP는 이제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가족 중에 병에 걸렸다든지 뭐 이렇게 정한 법에서 정한 한 6개 정도 사유가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우리가 해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퇴직 연금 고수들이 1년의 수익률이 뭐 38.8%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특징이 무엇이고 또 그들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 하면은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그걸 그대로 또 따라 한다라고 해서 또 내가 그 높은 수익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 이유가 뭘까요? 1년 수익률이 38.8%라고 했던 거는 이게 금융감독원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네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어떤 그 퇴직연금 고수들의 수익률을 보니까 그랬었는데 2025년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네네. 주식시장이. 그때 이제 소위 이제 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방원이라고 조선 뭐 방산 원자력 뭐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은 수익을 내셨죠. 이제 그렇게 특정한 섹터가 이렇게 수익률이 좋을 때 고수들은 이제 그걸 기민하게 민첩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분들은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뭐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하고서 계속 다 두시는 게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많이 갈아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았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작년 7월 이후에 오히려 조선방산 조방원이라고 하는 섹터들은 수익률이 좀 빠졌어요. 반면에 반도체는 올라갔죠. 네네네.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그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또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그런 분들을 따라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근데 얼마 전에 2025년도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보니까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이 3.09% 2025년도 그리고 실적 배당형 상품이 16.8%였어요. 뭐 상당히 높게 나온 겁니다. 네네네.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이러한 수익률이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소위 이제 연기금들의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수익률보다는 낮아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쪽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고수들을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 그분들은 매매도 잘하고 시장 상황이나 민첩하게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네네. 이걸 그냥 그대로 내가 따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DF라든지 뭐 자산 배분 펀드라든지 이렇게 좀 안전하게 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 자산은 저는 믿음이 하나 있는 게 이 고수익을 추격하는 게 아니라 위험 관리를 잘 하면서 나의 노후를 든든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버팀목이나 어떤 계좌로 활용해야 되지 수익만을 무조건 쫓아가는 건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연금을 운용을 하면서 그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에 있어서 이제 고심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의 어떤 적정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맞을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전에 우리 소장님 얘기해 주셨던 TDF 펀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코어 자산인 S&P 500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것들 많이 하는데 이런 그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수익률이 얼마나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수익률이 어떤 확정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S&P 500이나 어떤
선진국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가령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 7에서 한 뭐 10% 정도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연간? 예, 연간. 그래서 저는 한국에 우리가 일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자산 배분형 펀드들의 어떤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면은 목표 수익률은 한 5 내지 한 7%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평균 한 6% 수익률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 30년 투자하니까 원금의 약 한 5.7배가 되더라고요.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모아가는 것들을 가지고 6% 수익을 계속 낸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게 되면은 내가 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같이 장이 조금 핫할 때는 잘 올라갈 때는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보여가지고 모든 자산을 위험 자산에 넣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나 TDF라든지 또는 뭐 디폴트 옵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그 요즘 이 연금 쪽에서 IRP 1임이 테스트 베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부 1임을 형태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자기가 잘 못한다라고 하면 IRP 1임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 그러면은 요즘 같은 장세를 경험하는 분들한테는 좀 왜 그렇게 수익률을 낮게 목표를 잡아야 되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손사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연금 자산은 1, 2년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6% 정도가 한 뭐 10년, 20년 나온다는 것도 대단한 거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관점으로 해야 너무 지나치게 좀 위험 자산에 급격하게 많은 편입이 안 이루어지고 좀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배당주나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 이런 걸 또 삼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이 성장주들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요즘 뭐 배당주 얘기하면 다들 시큰둥하긴 한데 은퇴 후에 오히려 이렇게 배당주에 또 몰입을 했다가 건보료 폭탄 맞는 경우 있다고 이제 우리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게 실제로 그런가요? 이 배당주 때문에 이게 그걸 이제 어느 계좌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우리가 건보료를 그 부과하는 기준이 뭐 직장 가입자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직장에서 이제 반을 내고 자기가 그 네네.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근데 이제 직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내가 이제 보수의 소득 외에 이제 그 금융 소득 특히 이제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을 넘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건보료를 별도로 이렇게 내셔야 돼요.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연금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만약에 내가 배당주를 많이 샀다. 그러면 요즘 뭐 커브 더 콜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10% 나오는 10%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1억만 넣어도 연간 1,000만 원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그거 가지고 살 거야. 노후를 준비하고 잘 살 거야. 근데 배당 관련돼서 15.4% 배당 소득세 내야 되죠. 그리고 건보료도 또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가처분 수득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직까지는 사적연금에 대해서 그 소득이 나와서는 건보료가 아직 부과는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좌를 활용한다든지 ISA 계좌 ISA 계좌는 비과세다 보니까 좀 더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ISA 계좌는 이제 내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건보료를 줄여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 절감하는 방법 이게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는 들리는데 이게 딱 머릿속에 좀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들어도 이게 그때뿐이고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 그러니까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제 지역 의료보험으로 딱 편입되는 순간 건보료가 또 굉장히 또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건보료를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4가지 어떤 전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이제 우리가 금융 소득을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금융 소득. 예, 이자 배당 소득이겠죠. 그래서 이자 이게 배당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1,000만 원 그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한 달에 한 83만 원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안 넘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네네. 이제 그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돈이 많으면 넘으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그 좋을 네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서는 발생하는 소득은 이제 건보료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고 ISA 계좌.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은 뭐 미국 주식 투자들에서 한국 쪽으로 많이 넘어들 오신다고 하는데 미국 주식 투자하게 되면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예요. 이자 배당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건보료에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시다든지 또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연금 보험 상품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금융 상품을 잘 활용하시는 거. 그거는 세금을 뗄 때 그 이자 소득세는 없지만 네. 연금 소득세 떼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세제 적격 연금. 아, 세제 적격 연금. 세제 적격 연금은 5.5에서 3.3까지 맞습니다. 네. 떼는 거고. 네. 세제 비적격은 세제 비적격은 아예 안 떼고. 네, 완전 비과세입니다. 네. 그 대신에 그것도 조건이 뭐 있죠. 그렇죠. 그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든지 1억 이하에서 하는 어떤 그 조건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해야 되고요. 이제 네네네. 그런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비과세 상품들이 꽤 있어요. 네네. 뭐 브라질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고 그런 어떤 금융 상품을 활용하시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부간에 자산을 좀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1,000만 원이 안 되도록 하는 이제 그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그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라든지 다른 어떤 소득들이 발생하는데 이 시기들을 좀 잘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연도나 이런 것에 몰리지 않도록 이제 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전문가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세팅해 두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계좌에 어떻게 투자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소득과 세금과 건보료가 연결된다는 그 연결고리만 잘 이해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녀나 보통 이제 그 건보료를 좀 줄이거나 안 내기 위해서 자녀나 배우자를 통해서 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을 연간 2천만 원 이상 받게 되면 그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요. 그럼 이제 그 월로 치면 한 160만 원 조금 넘잖아요. 160만 원.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조기 수령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오히려 조기 수령을 해서 금액이 낮으면은 내가 피부양자 피부양자를 조건을 유지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머리를 엄청 써야 되는구나.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는 어떤 그 기준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피부양자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자기가 재산하고 소득 두 군데 이게 지역가입자가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과금을 안 해요. 건강보험료를. 그런데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과금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다들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건보료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좀 크리티컬한 점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가능하다면은 피부양자가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연금 2천만 원 이상 수령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피부양자 부양 조건에서 탈락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네. 그 직장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임의 계속 가입을 하게 되면 몇 년까지? 3년까지 가능합니다. 3년. 그럼 그 이유는 뭐 안 어디 되고요. 다시 재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했다가 퇴직하지 않는 한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재취업은 했다가 뭐 6개월만 다니고 나와도 임의 계속 계속 6개월 이상을 해요. 6개월 이상. 야, 이게 그러니까 재취업이 건보료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 이후 이제 사실 은퇴라고 하면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거지만 네. 퇴직 이후에 보통 새로운 삶을 위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건보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요건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을 계속해서 찾고 계시고 또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 이제 직장인들이 사실은 직장 생활할 때는 건보료 신경을 안 쓰잖아요. 어차피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가고 또 어차피 절반은 저 회사에서 내주고. 근데 이제 갑자기 나와서 임의 계속 가입을 하고 3년 그게 딱 끝나면
그러면 아파트가 예를 들면 서울에 지금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이고 중위 가격도 한 11억, 12억 이 정도 되는데 서울에 그냥 한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다. 그러면은 건물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 정확하게 이제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시뮬레이션. 소득 추산하고 재산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네네. 제가 이제 몇몇 고객들을 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뭐 10억 미만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그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저는 한 1, 20만 원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공시가격으로 네. 10억이 아니라 시세로 10억 네,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제가 보니까 한 뭐 그 자체만 가지고는 한 10만 원 내외인 것 같아요. 20만 원을 크게 넘진 않는다. 네네. 근데 이게 조금 자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답은 아닐 수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재산이 많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본 분들 중에는 뭐 70만 원, 100만 원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만. 네네. 근데 이게 진짜.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부담스러운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좀 갖춰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신 이제 공적연금 그러니까 이제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직장인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4층 연금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런 연금들을 잘 조합을 하면 직장인들도 한 월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준의 현금 흐름을 평생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걸 한번 예시로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지금 우리가 직장 생활 한 30년 이상 사실 국민연금은 40년을 가입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소득 대체율을 정합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이 한 170만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물론 이제 더 작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국민연금을 그래서 작년에 이제 평균 한 67만 원 정도 되는데 1인당 돌아가는 게 이제 가입 기간이 짧았던 분들이 계셨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이상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주택연금 한 5억 같은 경우에 약간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죠. 70세 예, 했을 70세 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기타 이제 내가 사적연금으로 해서 월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한 40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 150만 원, 200만 원 만들려고 하게 되면 지금 20, 30대는 매년 우리가 세 공제 금액만 넣더라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되신 분들도 지금 늦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만 납입을 하셔가지고 특히 최근과 같이 뭐 이렇게 주식시장도 좋고 할 때는 이게 수익률도 빨리 날 수 있고 그리고 장기 투자기 때문에 우리가 복리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꾸준히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떤 연금 파이프라인을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영상을 보시는 분들 바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소장님께서는 그 은퇴 후에 돈을 불리는 것보다 꺼내 쓰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 지금까지 설명 들은 내용은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마치 돈을 세 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이 좋다. 세 개의 바구니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죽을 때까지 현금이 마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바구니 전략이라 그럴까? 이 세 가지 바구니.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소위 이제 버킷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가 바구니를 나누는 네네네. 건데 바구니를 한 3개 정도로 나누는 세 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 형태로. 단기, 중기. 그래서 단기는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우리가 이제 안에 써야 될 돈. 생활비 같은 생활비.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생활비가 1, 2년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안심이 돼요. 뭐 주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좀 기다려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이런 돈이 필요하다가 하면 1, 2년 생활비는 뭐 가령 내가 월 300을 쓴다. 그럼 1년에 3,600이고 네. 뭐 2년이면 한 7,200만 원 정도를 이 단기 바구니에 넣어 두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매월 꺼내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그냥 놀릴 수는 없으니까 원금 손실이 안 나지만은 요즘 뭐 금리도 좀 주고 이러는 CMA라든지 뭐 MMDA 뭐 이런 데 좀 넣어 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구니는 이제 중기예요. 보통 중기. 3년에서 한 10년 정도를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변동성은 좀 낮고 그다음에 조금 안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으면 좋아요. 네네. 가령 이제 채권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고배당주 그다음에 리츠라든지 뭐 커버드 콜 ETF 뭐 이런 데서 이자나 배당이 계속해서 나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익도 증대되면서 단기가 부족하게 되면 여기서 두 번째 바구니에서 단기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주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초장기죠. 10년 이상 될 거. 내가 가령 지금 60이다. 그럼 내 기대 여명이 한
80세가 넘을 거니까 그중에 일정 부분은 초장기로 구분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당장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변동이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장기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 주식형이나 이런 상품, 뭐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코스피 200도 요즘은 뭐 그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이런데 분산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든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간 꾸준하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목표 수익률이 한 6% 정도를 꾸준하게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세 개의 바구니에서 돈이 빌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1, 2년 쓸 생활비는 계속해서 빌 거기 때문에 중기에서 넘어가고 중기에 빈 거는 우리 장기에서 얻었던 수익을 다시 넘겨주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되던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것들이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나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위험도 관리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마르지 않는 어떤 화수분을 만들 수 있는 셈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버킷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버킷 전략, 화수분 전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예전에는 그 은퇴 자산에서는 그 매년 4%씩 꺼냈으면 돈이 바닥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4% 룰이라는 게 유명한데 근데 이제 이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현 시점에 한국 기준으로 은퇴 자산을 매년 몇 % 정도로 꺼냈으면은 원금이 마르지 않고 계속될까? 뭐 최근에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 뭐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성장세가 훨씬 더 뛰어나긴 한데 노라는 거는 이렇게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이니까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4%를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에서,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트리니티 연구소라는 곳에서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접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상황이 다른 게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일단 시장 자체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예전보다 좀 더 오래 살죠. 예, 보통 이 미국에서 연구할 때는 30년 정도를 생각을 했었어요. 30년 정도 은퇴하고 30년? 네네.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최소 30년이고 뭐 정말 우리 나쁘면 50년도 될 수 있는 네. 뭐 100세 이상까지 살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한국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낮춰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한 3에서 한 3.5% 정도. 3에서 3.5. 예. 3이면은 거의 안정권입니다. 절대 안정권인데 그렇게 3이면은 이거 뭐 좀 괜찮은 이금융권 같은데 맡겨도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 나오죠. 네. 지금은 이제 금리가 좀 더 올라갔고 이래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5억 기준으로 해서 한 3.5% 정도 인출을 하게 되면은 뭐 월 한 그 연간 한 1,500만에서 1,700만 원 정도 인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월로 치면은 125만 원에서 145만 원 정도 이렇게 인출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국민연금, 뭐 주택연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금융자산의 부족분을 이렇게 메워 나간다라고 하면은 노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퇴자들에게 최악의 연금 인출 시나리오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최악의 연금 인출 시나리오. 참 우리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네.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네. 한국은 그때 뭐 이렇게 그 2차 베이비 부모라든지 이런 세대들이 은퇴를 할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안 됐지만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큰 이슈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시장이 그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뭐 40% 50% 빠져버렸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은퇴 자산이 한꺼번에 줄어들게 된 거죠. 한 달 사이에. 그랬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악의 이제 시나리오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 지금과 같이 장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장이 좋을 때 은퇴하면 축복인데. 그렇죠. 근데 그 반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0년 평균 수익률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 3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수익률 순서 위험이라고 해서 시퀀스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2008년도에도 우리가 발생한 걸 이미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4% 룰이다, 3.5% 룰이다 이렇게 정했다고 하면은 조금 인출을 그때는 자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금이 줄어들었는데 거기다가 내가 돈까지 꺼내 쓰게 되면 더 빨리 그렇죠. 줄어들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면서 다시 이렇게 내가 그 견딜 수 있는 구간
또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게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데 그 구간을 현명하게 잘 견디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너무 위험 자산으로만 가져갈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을 때 제가 주변에 보니까요. 연금 투자에 DC나 IRP 연금 저축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위험 자산으로 꽉 차 있어요. 뭐 IRP는 70%, 거의 연금 저축은 거의 100%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IRP 투자하신 분들도 이게 TDF라든지 채권 혼합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해주거든요. 그것까지 다 해서 위험 자산을 채워놓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장이 급변한다든지 상황이 바뀌게 되면 나한테 부메랑으로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험 자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거.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오히려 주식에서 번 돈은 빼서 채권이나 안전자산으로 넘어가게 함으로써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운 좋게 장이 좋을 때 은퇴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게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그냥 너무 막 100%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하지만 노후 관리에 있어서는 항상 장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전자산과 포트폴리오를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상담을 하셨고 또 많은 은퇴자들의 고민을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또 해주고 계시는데 은퇴 후에 남은 시간이 사회활동이 좀 줄어들면서 좀 이렇게 많은 여가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여가를 보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돈하고도 관련이 있고 소장님이 추천해 주시기에는 은퇴 후에 최고의 취미 생활은 이거다. 네. 뭐 이런 거 혹시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글쎄요 이게 그 개인마다 달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네. 저 같은 경우나 제 주변에서 보니까 이렇게 저는 주말에 도서관을 자주 가요. 동네 도서관. 동네 도서관이 워낙에 잘 돼 있어서 그런데 가보면 저 또래는 많이 안 계신 것 같고 저보다 조금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와서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도 네네네. 있고 고령에도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꼭 그 공부뿐만 아니라 뭐 악기가 되든 뭐 자기가 평소 못 해보셨던 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 가지고 자기의 일상의 기본적인 루틴을 만들고. 근데 그 배우는 게 좀 돈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뭐 아시겠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내가 어떤 그 사적인 어떤 학원을 가기 때문에 비싼데 요즘은 공공기관에서도 공공기관, 도서관, 특히 도서관. 도서관에서 그는 어떤 굉장히 저렴하게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각 구청이나 시청 같은 곳에도 많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게 되면 많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국어 공부도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운동. 예, 운동도 이제 뭐 골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지만은 뭐 걷기 운동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은 안 들어요. 네네. 그리고 돈을 오히려 벌면서 또 하기도 하고 네. 서울은.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걷기 운동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이제 발바닥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이 걸으시길래? 그러니까 뭐 운동할 좀 좋은 것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은퇴 이후에도 계속 어떤 사람하고의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갈 수는 없겠지만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뭐 좋아하는 기후에 맞는 분들하고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배움 그리고 운동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사회생활 공동체를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가 다 될 수도 있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에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배우고 이러면 네. 최고겠네요, 그죠? 제일 좋죠. 노후 준비와 이제 연금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이 만나본 사람들 중에 노후에 돈 걱정 안 하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걱정 없으신 분들도 있고 또 걱정이 많으신 분도 있고 그렇죠. 네, 또 잘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네. 아니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먼저 잘하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사회생활을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내 노후를 미리 좀 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고 보통 40대 초반에는 다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각종 제도들을 잘 활용을 했어요.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을 꾸준히 가입했다든지 그리고 어떤 제도에 가입하면 뭘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하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목돈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 뭐 우대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절제된 생활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소비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미리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은 듣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걸 실행에 옮겨요. 근데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은 듣고 끝나요. 오늘 같이 우리가 이 영상을 만약에 보셨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가 나와요. 아까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고 내 계좌를 열어보고 확인해보고 실제 ETF를 사보든 뭐 주식을 사보든 하면서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신 분들은 그걸 잘 실행을 하시고 그게 귀찮으니까 뭐 자동 이체를 걸어둔다든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누구와 상담 날짜를 정해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 더 불려나가시고 키워나가시는 분들이 노후에 돈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사시더라고요. 네, 오늘 그 소장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될 분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미 뭐 작년부터 초고령 사회고 또 앞으로 은퇴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 노후 준비를 이런 관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네. 먼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저희가 하는 것들 노후 준비가 은퇴 설계가 왜 어려운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등록되어 있는 어떤 저희 이제 체험 고객들이에요. 한고문이라는 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인출하는 게 좀 효율적일지 인출 플랜이군요. 네네. 저 전체를 다 봅니다. 저희가 자산 관리 전체를 다 보는데 이분의 현재 자산 상태도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가 여기 안전 연령이라는 것은 이분의 현재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87세까지는 좀 안전하다. 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구성비가 뭐 안전자산이 77%, 위험자산이 22%좀 작죠 아무래도 연세가 있어서. 그러니까 현금이 뭐 거의 50%시네. 네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에요. 정확하게 뭐 예금 같은 게 이게 들어가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해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연금 인출 같은 경우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가 여러 가지 계좌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연도별로 얼마씩 내가 찾았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요. 지금 막대 그래프가 매년 받는 연금액을 얘기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근데 왜 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 돈을 자꾸 뺏쓰기 때문에 소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렇게 되면 큰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93세가 되면 이제 거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보통 자산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국민연금은 아니고 이거는 개인적 자산에만 대해서만. 국민연금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지금 퇴직금하고 개인으로 준비한 게 한 7억 6천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평생 내야 될 세금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3,700만 원 정도가 내요.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네. 그래서 세후 인출액이 7억 이상 된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할 때 이런 것들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연금소득세 얼마고 퇴직소득세 얼마를 감면받고 이런 것도 힘든데.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네요. 다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실제 아까 그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연금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상담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투자 설계도 다 해드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각 계좌별로 다 유형을 다 분류해서 뭐 적정한지 자기 위험 성향 대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적정하게 운영하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진단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너무 안전자산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좌가
있는 계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다 업종이나 섹터 분류까지 다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이게 AI 기반이고 마이데이터를 연계해서 실제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내가 조금 노력하고 관리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이거나 안 그러면 무조건 맡겨버리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같이 나간다라고 하면 노후가 그렇게 크게 걱정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노후 준비는 어떤 연령대에 있든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에 쿼터백 그룹의 또 연금 연구소 뭐 이런 상담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뷰티풀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어떤 정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